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무려 11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트남 경제가 급격히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바이든 간의 국가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 인근에 위치한 바로 베트남이 그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 레고, 코카콜라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기업들이 대거 탈중국을 선언했고 이제는 바로 옆 베트남에서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된 베트남은 국민적으로도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는지 한국 누리꾼들을 상대로 한국인들은 베트남이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당찬 포스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분명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선진국은커녕 동남아의 여러 중진국들도 따라잡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요. 베트남 경제의 가장 최신 근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1인당 GDP가 약 4,485달러, 전 세계에서 116등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베트남의 경제 규모를 우리나라와 비교해본다면 어떨까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게 미안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무려 베트남 인구의 40%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로는 4배 혹은 그 이상 아주 현격한 체급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 10년 동안 아주 좋은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그런데도 여전히 베트남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요? 베트남 경제는 앞으로 중진국 혹은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호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기업들이 너도 나도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트남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110등 정도에 머물고 있는 까닭은 바로 베트남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은 프랑스의 아주 오랜 식민지 통치 시절을 보냈는데요. 당시 유럽 열강의 식민지 국가로서 키울 수 있었던 산업은 거의 전무했다고 합니다. 고작 해야 고무나 식물성 기름 등을 아주 작은 규모로나마 수출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된 베트남의 1인당 GDP가 북베트남의 경우 약 40달러, 남베트남의 경우 약 62달러라고 하는데 이는 약 한국이 한국 전쟁 이후 1인당 GDP가 약 64달러에 불과하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상당히 비슷했던 스타트를 가졌던 베트남에겐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죠. 바로 경제가 한창 성장해야 될 시기에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베트남 전쟁이 발발해버리고 맙니다. 지속된 전쟁과 소강 상태를 반복하면서 국가 전체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또한 그 전쟁의 결론은 경제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베트남 전체의 공산화로 이어졌습니다. 식민지 시대로부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독립했던 대한민국과 베트남, 최소한 1인당 GDP 수준으로 보면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그 시작점이 같았지만 불과 30여 년 후엔 한국과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50배가 차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1990년 당시 서울과 하노이를 비교해본 사진을 보아도 정말 이게 같은 시대에 두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고 있죠. 그렇게 베트남이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시작한 것은 겨우 30여 년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한국과의 비교는커녕 인근에 있는 중진국이라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훨씬 더 낮은 1인당 GDP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베트남의 현실이죠. 그리고 한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 경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중진국 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기필코 해결해야 할 3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폭락하고 있는 출산율입니다. 2022년 기준 베트남의 출산율은 2.05명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0.7을 돌파할 기세인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나 대만과 같은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괜찮은 수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두 대도시 하노이와 호치민 등 수도권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베트남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호치민시티의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약 10여 년 전 약 1.7명 정도였던 출산율이 2019년엔 무려 30%가 감소한 1.2명을 기록하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려 베트남이라는 엄청나게 젊은 나라인 줄만 알았던 바로 그 국가마저 경제 성장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죠. 특히 인근 국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아직 훨씬 더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야만 하는 베트남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두 번째 불안 요소는 바로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한 데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2008년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불과 15년 만에 4,400달러를 기록하면서 무려 4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과 중국이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하고
불구하고 같은 기간 무려 8배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비교가 충격적이죠. 예를 들어 베트남은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나라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성장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같은 기준을 놓고 보아도 무려 베트남 인구의 13배가 많은 중국이 베트남보다 2배로 더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놓고 보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대단했던 건 맞지만 한국이나 중국만큼 인상 깊지 않다는 점을 비교해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GDP를 $10,000를 넘은 지 불과 약 22년 만에 1인당 GDP가 또다시 3배 이상 성장하면서 다른 그 어떤 나라도 보여주기 어려운 경제 성장세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경제 성장세가 베트남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단순 계산으로 매년 약 12%씩 성장해서 약 30여 년 동안 연속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베트남이 그런 경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경제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 성장의 불안 요소 세 번째는 바로 아직까지 나라를 중진국 또 선진국으로 이끌어 나아갈 만한 산업들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3년 베트남의 시가총액 순위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부동산, 식품, 에너지, 공항과 같은 내수 산업 위주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발도상국 혹은 그 이상 경제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회사들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다는 금융과 테크 기업들이 무려 8개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의 기업들이 그런 부가가치가 큰 산업들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순위에 올라와 있는 빈그룹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시장 중 하나라는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빈페스트를 필두로 그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결과는 아직까지 따라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전기차 회사가 기술력이나 생산 노하우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자동차의 판매 가격이 원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품질 면에서도 아직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과 몇 달 전이었죠. 빈페스트가 야심차게 미국으로 처음 수출한 999대 분량의 전기 자동차를 전량 리콜하는 크나큰 악재가 있었습니다. 사실 빈페스트가 전기차 시장에서 일반 가성비 라인도 아니고 럭셔리 라인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가 지금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처음에 자동차 산업에 진입했을 땐 서민들이 탈 수 있는 그런 가성비 라인부터 탄탄히 기술력을 쌓아나가서 몇십 년의 기술력이 축적된 지금에서야 이런 제네시스와 같은 럭셔리 브랜드가 잘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렇게 빈페스트가 전기차 시장, 그 중에서도 럭셔리 브랜드를 노린 건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베트남 경제는 아직 한창 성장 중에 있는데 이미 중진국 대열에 들어선 중국이나 완연한 선진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과 1대1 비교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의견도 일리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약 42년 전 한창 국가 경제가 성장하던 때에는 이렇게 식품, 섬유, 건설과 같은 내수산업 위주로 경제는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그 흐름에 발맞추어서 재빠르게 전 세계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는 전자 및 테크 산업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으로의 완전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베트남 경제도 그런 전격적이고 발빠른 산업의 체질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흔히들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죠. 1인당 GDP가 $10,000까지 성장하는 데에는 선진국으로부터 단순히 조립하고 하청하는 그런 공장들로부터도 이 정도까지의 경제 성장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00와 $30,000 그 이상의 선진국형 경제를 이룩하려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해서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나 사우디처럼 어디 앞바다에서 기름 한 방이 터지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런데 과연 베트남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앞서서 먼저 베트남 경제가 중진국 또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마냥 부정적인 요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의 베트남 성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첫 번째 이유는 베트남의 강력하고 안정화된 시스템입니다. 베트남은 여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치안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정평이 나 있죠. 당장 바다 건너 옆 나라의 필리핀을 보면 아니 무슨 한 나라의 수장이 마약상들, 마피아들과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이 인기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고, 또 국민들도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정부 시스템은 비록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이긴 하지만 현 시점 시진핑이 이끌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는 사뭇 다르게 베트남의 경우에는 권력이 고여있지 않고 훨씬 더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나 이슬람의 일부 국가들처럼 대외적으로 굉장히 얽히고 설킨 나라 간의 갈등도 베트남은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좋은 기회만 맞이한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있는 국가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경제의 긍정적인 요소 두 번째, 바로 최근 10년간 아주 좋은 경제 성장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 경제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중국만큼의 압도적인 경장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꾸준하고도 또 가속화되고 있는 좋은 흐름의 경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에는 10년 들어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런 경제 성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한때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한 경제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흐름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몇 번이나 연거푸하게 되면 그동안 이루어놓았던 대부분의 성장세가 꺾이게 되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후발주자들에게 이렇게 일본, 한국, 심지어는 중국에게까지 역전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처럼 이렇게 한번 성장세를 맛보기 시작한 베트남에게는 앞으로 이런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경제 성장을 낙관할 수 있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베트남이 가진 빼어난 지리적 위치입니다. 사실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와 또 헌신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니제르와 같은 나라나 또는 태평양 한가운데 섬일 뿐인 나우루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또 필사적인 고민을 한다 한들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베트남은 비슷한 시기부터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스탄 친구들과 또 몽골과 같은 내륙 국가들보다 훨씬 앞선 스타트를 가지고 있죠. 베트남 대부분의 국토가 해안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동부 해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항구 도시들이 국가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은 이런 해안 도시의 항구들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을 꼽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이 직접 와서 투자를 하고 또 수출입 파트너로서 경제 성장에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지금 현재 베트남보다 약 1인당 GDP가 2배나 높은 태국마저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지정학적 요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들 뉴스 기사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공장을 베트남에 많이 짓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태국에 짓는다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자, 오늘은 2023년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앞으로가 촉망받는 베트남의 경제라고는 하지만 워낙 그 경제 성장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은연중에 알려져 있는 베트남의 성장 인식보다 아직은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고요. 또한 베트남이 앞으로 중진국,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정말 험난한 길이 예견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베트남 경제에 희망이 있다면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을지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죠.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 중에서 미처 베트남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우측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저와 또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 역시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여행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베트남 분들이 정말 많이들 한국어를 잘하시는 것 같죠. 이렇게 여행지를 갈 때 베트남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그냥 한국말로 해서 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자료를 만들면서 찾아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라고 합니다. 영어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제2 외국어 혹은 거의 영어에 준하는 그런 위치라고 하죠. 한국인 입장에선 이렇게 베트남 여행할 때 굉장히 편했던 부분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동경하고 또 좋아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죠. 베트남도 하루빨리 이런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도 본받아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만큼 훨씬 더 빠른 경제 성장을 보여주면 좋겠네요.